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영입니다.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자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막 무장 단체가 꽉 막아선 채로 점거를 했어요. 네네, 무장단체가요. 네. 근데 여기서 막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내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완전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경찰청장이 이 범인들을 체포하기는커녕 그 통행료를 우리도 좀 나눠 갖자 이러면서 막 물밑 뒤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 진짜 무슨 할리우드 액션 영화 대본 같네요. 네, 이게 영화가 아니고요. 2026년 4월 10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게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믿기 힘든 실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 세계가 되게 안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한다고 발표했었으니까요. 네네.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이제 중동 하약고가 드디어 조금 식나 싶었단 말이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굳은 약속이 그야말로 단 하루, 첫날부터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진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 100여 곳에다가 막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상자가 1000명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와, 1000명이요? 네, 그래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스라엘이 사람 붐비는 주택가를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막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아, 주택가를요? 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라는 아주 초강수를 두면서 반격에 나선 거죠. 자, 하나씩 짚어보죠. 기자님,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는 건 단순히 뭐 배 몇 척 못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절대 아니죠. 글로벌 경제에 목줄이 잡힌 건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현장은 그야말로 완전 아수라장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휴전 발표 이후에 해협을 통과한 상선이 고작 4척뿐이에요. 예척이요? 원래 훨씬 많이 다니지 않나요? 그렇죠. 평소에는 하루에 한 135척 정도 지나다니던 곳이거든요. 게다가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은 단 한 척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와, 유조선이 아예 못 지나갔다고요? 네. 당장 그 파나마 선적 유조선인 오로라호 같은 경우는 오만 연안에서 황급히 뱃머레를 돌려서 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행 선박을 고작 10척으로 막 극단적으로 제한을 강행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해협에 기뢰가 깔려서 폭파 위험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안내하는 대체항로만 이용하라고 아주 강제하고 있습니다. 바다 장악력을 무섭게 끌어올리는 거죠. 아니, 여기서 정말 황당한 대목이 등장하잖아요. 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 결제 수단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맞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결제 수단이 바로 가상화폐나 중국 위안화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걸로 내라는 거잖아요. 네네.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패권을 완전히 우회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의도인 거죠. 아, 달러를 안 쓰겠다. 그렇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전쟁 자금을 추적 불가능한 형태로 확보하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 비웃으면서 가상화폐로 막 삥을 뜯겠다는 건데 솔직히 이 정도면 미국이 뭐 항공모함 끌고 가서 당장 무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약속 어기면 강력한 사격을 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놨었잖아요. 근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구를 겨누면서 동시에 통행료 나눠 먹자고 협상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바로 국제 정치의 아주 냉혹하고 이중적인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군사력 배치하고 사격 경고하면서 엄청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엄청 화난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도 막 강경파 시위대랑 바시즈 민병대가 휴전은 적에게 바친 선물이라면서 막 국기 불태우고 항의 행진을 벌일 만큼 양국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거든요. 분위기 완전 살벌하네요. 근데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랑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해서 이른바 관리비 성격의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아주 심각하게 검토 중이에요. 와, 피 흘리며 싸우는 와중에도 막 수익 모델을 짠다는 거군요. 독자님들도 이 대목에서 참 묘한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을 막 대규모로 투입해서 전비를 쏟아붓는 것보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해협 통제권을 나누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아주 철저한 셈법입니다. 아, 계산이 다 서 있는 거네요? 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당장 내일 11일에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양국의 첫 대면 협상이 열리는데요. 아, 11일에요? 네. 근데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전쟁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걸로 유명한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아, 벤스 부통령이 가는군요. 네네, 이란 역시 이런 벤스 부통령 성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한 수사랑은 다르게 양쪽 모두 협상의 판 자체는 절대로 안 깨려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독자님들도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아니 중동에서 싸우는 건 알겠는데 저 바다 건너 일이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인과관계가 발생하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당장 유가가 막 널뛰기를 하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가격이 그 휴전 소식에 13%나 폭락했다가 단 하루 만에 다시 2%대 상승세로 돌변했거든요. 와, 롤러코스터네요. 이렇게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 방어하려고 막대한 비상자금이 필요해지잖아요. 기자님, 이 글로벌 충격파가 한국 정부 정책을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놓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다루는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이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중동 위기로 당장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원전 가동 확대라던가 전기요금 현실화 같은 굵직한 대응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예리하게 칼끝을 겨눈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들이 사두고 놀리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글로벌 위기가 터지니까 정부가 묵혀둔 기업의 땅부터 쳐다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오는 건가요? 대통령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묵혀 있는데 이걸 생산적인 분야로 강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아, 강제로? 네. 그 기업들이 당장 사업에 필요하지도 않은 주택 부지나 농지, 일반 부동산을 투기나 자산 중식 목적으로 과도하게 껴안고 있다는 점을 딱 직격한 겁니다. 뼈를 때린 거네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그러니까 세금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터졌을 때 그때 기업들 살려주고 막 투자 촉진한다고 취득이나 보유, 양도 단계 중과세 규제들 이런 거 정부가 앞장서서 다 완화해주거나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다 풀어줬었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막 세금 폭탄을 물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역사적 맥락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정부의 시각은 그때 풀어준 규제가 지금은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꽉 막는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 돈맥경화요? 그렇죠. 땅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돈을 쓰기보다는 안전한 부동산에다가 자본을 묻어두고 있다는 비판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 압박을 통해 이 땅들을 토해내게 만들고 그 토지를 시장에 공급해서 주택 문제까지 해결하겠다. 이런 일석이조 카드를 꺼낸 겁니다. 즉 비생산적으로 묻어둔 자본을 당장 시장에 뱉어내라는 아주 강력한 유도 정책이죠.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군요. 주식 장기 투자 유도하려고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하는 거나 노동정책에서 2년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것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십니다. 노동정책에서도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 딱 눈에 띄는데요. 어떤 건가요? 근로자 보호하겠다고 만든 2년 경과시 정규직 전환 제도 있잖아요. 네, 많이들 아시는 제도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1년 11개월 만에 사람을 해고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접 지적을 했고요. 아, 그 꼼수 해고 문제요? 네네. 또 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전근대적이라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게 결국 시장의 경직선을 깨고 자본이나 노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한번 딱 뒤집어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외부에서 정부로부터 남는 자본 다 뱉어내라 이런 엄청난 세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안팎으로 난리죠. 근데 진짜 딜레마는 밖이 아니라 집안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막 돈을 내놓으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청구서가 날아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보도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즉 DS 부문 노조 이야기인데 기자님 솔직히 노조가 요구했던 37조 5천억 원 이거 그냥 협상에서 우위점하려고 부르는 일종의 허수 아닙니까? 설마 막 진짜로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렀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내부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들여다보면 단순한 엄포로 치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 진심이라는 건가요? 네, 노조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전체 예상 영업이익의 한 270조 원 이상 확실시되니까 보수적으로 250조 원을 딱 잡고요. 네. 그중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금액이 바로 약 37조 5천억 원인 거죠. 숫자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보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제가 피부에 와닿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네. 아까 중동전쟁 피해 지원하려고 정부가 막 온 국민한테 편성한 긴급 지원금이 대한민국 3,580만 명 대상으로 4조 8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DS 노조는 고작 7만 8천 명한테 그 8배에 달하는 37조 원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차이네요. 사측이 만약에 이 요구를 수용하면 DS 부문 조합원은 1인당 평균 4억 8천만 원을 받고요. 특히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무려 5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가져가게 되거든요. 기자님, 이게 기업 경제 논리상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이게 기업 경영이나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그 수치를 쫙 해부해 보면 정말 아찔한 규모입니다. 아찔하죠, 진짜. 37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요.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막 미래 기술의 사활을 걸고 전 세계 연구소에 쏟아부은 전체 R&D 예산인 37조 7천억 원이랑 거의 맞먹는 금액이에요. 연구개발비 전체랑요. 네네. 또 삼성전자가 과거에 미래 먹거리 찾으려고 성사시켰던 초대형 빅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기업 하만 인수액이 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아, 하만 인수할 때요? 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금이면 그 하만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 4개를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유럽 1위 공조 업체인 플렉트 그룹은 한 15개 살 수 있고요. 와, 기업 쇼핑을 하겠네요. 주식시장으로 치면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권인 미래에셋증권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고도 남고요. 뭐 현대모비스나 HD 현대일렉트릭 지분 100%를 단숨에 매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거대 자본입니다. 아니, 1등 기업에 다니는 만큼 정당한 보상 달라는 노조 심정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서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네요.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적자를 보는 사업부나 스마트폰 파는 DX 부문 직원들은 이 37조 원의 거대한 잔치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기업 내부를 막 멍들게 하는 갈등의 뇌관입니다. 아, 위화감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특정 부문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회사 내부 양극화랑 막 상대적 박탈감은 진짜 폭발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이 막 한가롭게 돈잔치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당장 올해 설비 투자에만 110조 원을 써야 하고요. 평택 P5 공장 건설 서두르면서 막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앞으로 320조 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하잖아요. 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요즘 뭐 최첨단 반도체 팻 하나 짓는데 60조 원에서 70조 원이 우습게 들어간다는데 이런 생존을 건 슈퍼사이클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거대 자본이 당장의 인건비로 증발해버린다면 기업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재계 전체가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인용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아주 뼈아픈 진단이 이 상황에 정확히 요약해 주는데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막 회사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극소수 핵심 연구원한테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요. 고용이 되게 탄탄하게 보장된 수만 명의 직원이 일괄적으로 막 수억 원씩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일괄적으로 수억씩 달라는 게 문제다. 네네. 사측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6.2% 임금 인상안에다가 적자 보는 시스템 SSI 사업부 등에도 상한선 넘는 75% 특별 성과급을 보장하고 직원들한테 최대 5억 원 주택대출까지 지원하는 진짜 파격적인 중재안을 내밀었거든요. 조건 되게 좋은데요? 근데 노조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60%에 달하는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삼성과 달리 이익률 10%도 안 되는 다른 대기업들은 똑같은 잣대 분배 요구가 막 쏟아질까 봐 진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참 씁쓸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들의 공통된 핵심은 결국 자본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질문이네요. 한쪽에서는 대기업 노조가 37조 원이라는 막 천문학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시선을 딱 돌려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반대편을 보면 진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정말 극과 극이죠.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정부가 저신용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이 겪는 현실을 잔인한 금융이라고 막 강도 높게 비판한 직후에 나온 후속 조치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어느 정도인가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무려 9조 4,2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9조가 넘는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출연했던 1조 5천억 원 규모의 무려 6배를 웃도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솔직히 여기서 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 기금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미회수,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생기는 회계상 손실이 무려 3조 3,690억 원에 달할 거라고 뻔히 추산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정부가 정책금융을 해주면서 무려 3조 4천억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고스란히 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계장부만 딱 놓고 보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독자님들도 되게 의아하실 텐데 아니 손실이 3조 4천억 원이나 나는데 어떻게 이 기금의 비용 편익 비율, 이른바 BC 수치가 1.1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투입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10% 더 높다는 건데 아니 떼이는 돈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이 결론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진 건가요? 여기서 BC 비율,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BC가 1.1이라는 건 단순히 국가가 100원 빌려줘서 이자 쳐서 110원 받아낸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금융 이자가 아니군요? 네, 회계장부에 찍히는 3조 4천억 원의 적자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진짜 편익을 계산한 결과거든요. 진짜 편익이요? 저신용 저소득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못 넘고 막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 사금융이나 고리대금업자한테 내몰렸을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정말 끔찍하죠. 네, 개인의 파산, 벼랑 끝에 몰린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 가정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기초수급복지 비용이랑 사회안전망 붕괴 여파, 이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하면 3조 4천억 원의 회계적 손실하고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타격이 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런 거네요. 독자님들, 마치 우리 집에 막 불이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네. 소방차를 부르는 출동 비용이 당장 아깝다고 막 불을 안 끄고 버티면 결국 집 전체가 다 타버리고 옆집까지 번져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거랑 같은 이치 아닙니까? 정말 정확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3조 4천억 원의 손실은 그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불타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소방차 출동 비용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금을 막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내는 사회 구성원으로 남게 하는 것. 네. 그것은 단순한 장부상 적자가 아니라요.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고 우리 공동체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서 국가가 지불해야만 하는 가장 값지고 타당한 안전망 투자라는 결론이 바로 저 BC 1.1이라는 수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초고대 자본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면에는 이토록 절박한 생존의 무게가 함께 놓여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요동치는 국제 정세부터 국내 경제 정책, 그리고 기업과 서민을 둘러싼 자본 분배의 딜레마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